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으로 정말 총체적인 위기 속에서 저희 학술대회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만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 낯설지만 공간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틀 동안 정말 종이의 모니터 앞에서 강의에 참여하시느라 허리부터 뭐 온몸과 눈 정말 모두 아프시고 힘드시죠. 이 시간이 더더군다나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또 인내에도 정말 한계점이 왜 이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가 한국예술치료학회 윤리강령의 이해인데요. 조금 편안하게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서 예술치료사로서 가장 기본이자 또 중요한 윤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예술치료학회 예술심리상담사이자 또 연구자로서 윤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윤리적 의무, 그리고 윤리강령, 그리고 연구 윤리인데요. 오늘은 한국예술치료학회 윤리강령의 이해가 주제이기 때문에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을 함께 좀 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예술심리 상담사 윤리 강령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안에 미술심리 상담사, 음악심리 상담사, 연극심리 상담사, 동작심리 상담사, 그리고 또 뭐죠? 영상 영화 심리 상담사 등 저희가 각 영역, 여러분들의 활동 영역이 예술이라고 하는 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저희가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예술로 묶어서 예술 심리 상담사라고 해서 예술 심리 상담사 윤리 강령으로 소개를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술 심리 상담사 그러면 미술 심리 상담사인 분은 미술 심리 상담사, 음악 심리 상담사인 분은 그 뜻은 음악 심리 상담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고 당연하게 알고 계신 걸 제가 길게 설명했죠. 자, 우선 전문을 함께 보면요. 그건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예술치료학회는 예술 분야를 근간 매체로 교육적, 학문적, 전문적 조직체이다. 예술심리 상담사는 각 개인의 가치, 잠재력 및 고유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조력 활동을 통하여 내담자 및 환자의 전인적 발달을 촉진한다. 예술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유지, 증진하는 데 헌신한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술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의 복지를 가장 우선시한다. 예술심리 상담사는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자유를 갖되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내담자의 성장과 사회 공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예술심리 상담사는 다음의 윤리 기준을 준수한다. 이렇게 함께 읽어보았는데요. 왜 우리 의사나 뭐 간호사 선생님들도 그 선서식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전문은 저희가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자신에게 어때야 된다. 예술 심리 상담사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도 새기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선언을 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전문가이다, 예술 심리 상담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예술치료학회 윤리강령은요, 총 10조 191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를 살펴보시면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문가로서의 태도 안에는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자격 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 능력부터 살펴보실까요? 한국예술치료학회 윤리강령은요, 총 10조 191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1조를 살펴보시면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전문가로서의 태도 안에는 전문적인 능력, 그리고 성실성, 그리고 자격 관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전문적 능력부터 살펴보실까요? 전문적 능력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자신의 능력과 또 그 한계를 인식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을 주장한다거나 또 암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자신의 또 편견을 자각은 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효율성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자기 평가를 하고는 있는지, 그리고 개인의 문제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게 됐었을 경우에는 지도 감독이라든지 또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있는지를 꼭 자문자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 자각하고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성실성인데요.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로서 지킬 수 있는 정직한 약속을 하고 또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이제 성실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자신이 그 치료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라든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담에 큰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렇게 영향력에 대한 자각을 먼저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갑작스러운 상담의 중단이 사실 굉장히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갑작스럽게 중단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태도의 윤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치료사 자신의 어떠한 질병이든 이동이든 죽음이든 퇴직이든 이러한 것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내담자의 어떤 이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재정적인 한계와 같은 그런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중단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자신의 또 능력의 한계라든지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담자를 적절하게 도와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상담을 아예 시작해서는 안 되고요. 네. 근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면 먼저 자신의 능력의 한계나 문제,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의 분별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시작할 수 없겠구나 라고 했었을 때는 다른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료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권위적인 어떤 위치,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행사하는 대상에게 물질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업무상으로나 착취하지 않는 것 또한 이 성실성에 해당되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의 중요한
윤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로서의 태도에서 이제 자격 관리 이 부분인데요. 이 자격 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한국예술치료학회 자격관리위원장으로 그 역할을 맡게 되면서 더 그 중요성을 많이 자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 또한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교육이나 또 지침들을 숙지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된 것들이 있거든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그 모호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미처 인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윤리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도 자격증과 관련된 윤리 부분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굉장히 엄격해지고 있고요. 그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무자격자들이 무분별하게 자기의 자격을 과정하거나 거짓으로 그 내담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로서의 태도에 있어서 이 자격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윤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좀 자각하고 또 인식하고 나부터 윤리적으로 그 자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자신의 자격을 과장하지 않아야겠죠. 또 자격 유지를 위해서 지속적인 교육이나 또 연수도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받아야 되겠고요. 정지가 됐을 경우에는 이 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간혹 자격 급수에는 그 수준에 따른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격 그 이상을 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수련 감독 전문가 자격증이 없는데 수련 감독을 한다든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전문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다든지, 소개한다든지, 또 자격 유효 기간이 지나거나 자격이 정지된 상태인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자격 급수를 과장한다든지, 또 거짓으로 소개한다든지, 또 자격이 정지되거나 자격을 취득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자신을 소개하는 것들 등이 그런 등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연수 교육 충실히 받으시면서 자격 관리를 잘 하고 계시죠? 네. 자, 다음에 2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정보의 보호 및 관리 안에는 사생활과 비밀 보장, 그리고 기록, 그리고 집단과 또 가족 상담의 비밀 보장, 또 전자정보의 비밀 보장, 또 상담 외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의 사용에 대한 것, 그리고 비밀 보호의 한계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호에 있어서 사생활과 비밀 보장인데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되는 이 내담자의 민감 정보를 다룰 때는요,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상담과 관련된 모든 정보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강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저술 활동 하시는 분들, 또 동료들과 함께 자문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또 대중매체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또 사적인 대화 상황에서 또 이 내담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나 비밀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종종, 아니 아주 많이 그 무분별하게 이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그 내담자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담자 입장에서는요, 나의 내가 정말 믿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딘가에 공개적으로 소개된다. 예, 나의 동의 없이. 너무 끔찍한 상처죠. 예. 그래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그리고 상담 기관에 소속된 모든 구성원과 관계자들에게도 이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이 보호될 수 있도록 잘 주지시키셔야 합니다. 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두 번째 이제 기록인데요. 기록하는 거, 상담 과정을 우리가 잘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기록의 과정에 있어서 이 윤리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우선 그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의 각 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의 보관 그 연한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3년 이내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녹음 그리고 뭐 기록에 관해서는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하고 녹음과 기록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면접 기록이라든지 심리검사 자료라든지 편지, 뭐 녹음 파일, 동영상, 또 내담자 작품이나 또 기타 기록 물들이 있을 건데요. 이때 이제 상담과 관련된 기록들이 내담자를 위해서 보존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상담의 기록의 안전과 또 비밀 보호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담자가 그 합당하서에서 기록물에 대한 그런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기록이 내담자에게 잘못 뭔가 이해될 가능성이 없고 그리고 내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면 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 명의 내담자를 상담하는 경우에 다른 내담자와 관련된 그런 사적인 정보는 다 제외를 하고 열람하거나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주의해야겠죠. 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이제 집단과 또 가족 상담의 비밀 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집단 상담을 시작할 때 비밀 보장의 중요성과 또 한계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상담을 할 때요, 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에 대한 정보는 해당 구성원의 허락 없이는 가족끼리도 공개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족인데 비밀이 어디 있어? 그래서 막 그 궁금해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알고 싶어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윤리적인 이슈로 인해서 법적인 문제까지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미성년자라든지 심신미약자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비밀 보장을 위한 보호자에 의해서 제한될 수는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개인의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와 또 그 비밀 보장을 유지해야 할 의무와 관련해서 이 집단 혹은 또 가족 상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동의사항을 문서로 잘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전자정보의 비밀 보장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컴퓨터를 사용한 자료 보관의 장점과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내담자의 기록이 전자정보의 형태로 우리가 보존이 될 경우에 제3자가 내담자의 동의 없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접근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담자의 신상이 제3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컴퓨터, 뭐 이메일, 팩스, 뭐 전화, 뭐 음성 메일, 자동 닫기, 뭐 이러한 전자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정보를 전송할 때는 비밀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담의 목적을 위한 내담자 정보를 이제 사용하는 경우의 윤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교육이나 연구 또 출판을 목적으로 상담관계로부터 얻어진 그런 자료를 사용할 때는요, 내담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변형한다든지 신산 정보는 좀 삭제한다든지와 같은 그런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내담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경우가 있죠. 예, 그럴 때 사전에 내담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고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내담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밀보호의 그 한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시작 전이나 또 상담 과정 중에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의 한계를 수시로 또 알려주고 이것이 불이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 비밀보장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이행되는 그런 상황은 어떨 때가 있을까요? 우선 내담자의 생명이나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또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그런 치명적인 그런 질병이 있다는 그런 확실한 정보를 가졌을 경우, 그리고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경우, 또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는요, 좀 신중하게 잘 조심스럽게 잘 고려해서 전문가 또 해당 그런 사회 당국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이제 존중이 이제 3조인데요. 여기에는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예술 작품이 들어가는데요. 먼저 내담자 권리 보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조는 내담자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존중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내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예술 작품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담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담의 목표, 기술, 규칙, 한계 등과 같은 것들을 이제 내담자에게 알려줘야 하고요. 그리고 내담자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상담 관계를 시작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시작이 됐다면 즉시 종결하도록 해야 되고요. 종결을 할 때 그냥 종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게 적절한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하고 계속 상담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담자로 하여금 의존적인 그런 상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러한 그런 의존적인 상담 관계를 형성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술 치료 심리 상담사잖아요. 예술 심리 상담사가 다른 학회들, 예술 치료든 미술 치료든 이런 치료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저희 학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술 치료 그런 환경을 에 대한 윤리인데요. 이것이 내담자의 권리에 그 복지와 그 권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고 중요하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전한 장소여야겠죠. 예, 그리고 적절한 그런 시설이 예술 심리 상담에 아주 적절한 그런 공간과 시설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예술 심리 상담은요, 예술 매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술 매체를 잘 보관할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예술 매체가 매체에 있어서 그 재료가 좀 위험하거나 또 유독성의 그런 재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재료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내담자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잘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예술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 권리 보호를 좀 정리를 해보면, 상담을 시작할 때 내담자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제공을 하고, 또 상담가와 또 내담자 모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이러한 사전 동의 절차에 대해서 내담자와 함께 논의하고 합의된 내용을 적절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담자에게 설명해야 할 그런 사전 동의 항목으로는 상담자의 자격과 경력, 상담 비용과 지불 방식, 그리고 치료기간과 종결 시기, 또 비밀보험의 한계 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담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인간의 권리, 존엄성, 가치를 존중하고, 뭐 연령이든 성별이든 인종이든 종교든 또 성적인 선호든 장애든 어떤 이유로도 내담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담자의 발달 단계와 문화와 적합한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요하겠죠. 그리고 예술심리 상담사는 자신의 고유한 그런 가치, 태도, 신념, 행위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잘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내담자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정치적 이슈, 사회적 이슈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아주 은연중에 암암리에 상담가가 내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자신의 그런 가치를 강요하는 경우가 정말 종종 있어요. 심지어는 정말 왜 사이비 종교나 뭐 이런 데서는 아예 상담을 도구화해서 자신의 종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이단 종교나 사이비 종교나 심지어는 그쵸, 정말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이런 상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런 흥미를 끄는 여러 가지 요소들, 특히 미술 그림 검사해준다 해서 끌어들여서 사람들의 정보를 빼내고 그들과 라포 형성을 해서 그들의 어떤 조직에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 정도로 영향을 내담자에게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강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자각하고 정말 인식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내담자의 예술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술치료학회잖아요. 그래서 내담자의 예술 작품은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 윤리적인 사항도 저희가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숙지가 되지 않고 인식이 되지 않아서 내담자의 예술 작품에 어떤 윤리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내담자의 예술 작품은 내담자의 소유로 여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의 예술 작품은 치료 중이나 치료 종결 시에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동의서 없이는 어떤 대화 내용이라든지 예술 작품을 포함한 내담자의 그런 예술 치료 회기를 대중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담자의 작품을 복사하거나 또 예술치료 회기를 비디오로 촬영을 하고 또 오디오 녹음하고 복사하고 이런 것들을 내담자가 동의하기 전에는 내담자의 법적인 또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하려면 반드시
동의서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담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고 또 예술작품이나 비디오에서 내담자의 인적사항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잘 숨기기 위해서 적절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내담자의 작품을 공개적인 장소에 전시하게 되는 경우에 반드시 내담자의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제4조 상담 관계를 보겠는데요. 상담 관계 안에는 이제 다중 관계, 성적 관계, 그리고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관계, 집단 상담이 이 안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먼저 다중 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중 관계,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고. 예, 정말 그런 다른 사람이 다중관계를 맺는 건 잘 알아차리는데 내가 다중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네, 인식했다 하더라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예, 잘 이해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상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윤리적인 이슈로 예, 생기는 일들이 좀 종종 사례가 발생을 하는데요. 내담자와 함께 동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뭐,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다단계 예, 사업을 한 경우도 예, 있다는 그런 예, 유언비어와 같은 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돌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렇게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다중관계는 객관성과 전문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중관계는 절대적으로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실 밖에서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내담자 관계에서 상담료 이외에 어떤 금전적, 물질적 거래 관계도 맺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담자가 주는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가끔 굉장히 원칙은 선물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지만 간혹 내담자가 정말 마음에 정성 어린 마음의 선물로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저에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너무 상처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선물은 더더군다나 미술 치료사잖아요. 어떤 자신의 작품의 의미로 너무 귀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계속 어떤 선물에 대한 윤리적인 이슈에 예,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동의서 받을 때 밑에 저희는 절대 선물을 받지 않는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선물을 줘도 안 되고 예, 받지도 않는다. 라는 걸 분명히 동의서에 선물하지 않겠다는 걸 동의하게 해요. 예. 그리고 수시로 이제 알려드립니다. 처음부터. 네.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오셨는데 거절하는 것이 또 상처가 되거나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처음부터 좀 해놓는 것이 분명히 해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담자와 내담자의 보호자, 뭐 친척 또는 중요한 타인에게 상담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뭐 성희롱, 성추행 포함해서 뭐 성적 접촉을 해서는 안 되고요. 또 성적 관계를 가져서도 안 되고요. 또 이전에 연애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라든지 또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아들이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상담 관계가 종결된 이유라 할지라도 3년 동안은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성적인 어떤 유인이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성적인 성격을 지닌 성적 위협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알게 되거나 듣게 되었을 때 묵과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윤리라고 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런 성적인 관계를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그런 관계를 가짐으로써 이 윤리적인 법적으로 또 윤리적인 이슈에 휘말려서 상담가의 자격을 당하는 경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 명의 내담자와의 이제 관계를 살펴보겠는데요. 상담가가 2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 이렇게 이때 누가 내담자이고 각각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하고 상담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상담가가 내담자들 사이에서 상충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상담가는 그 역할에 대해서 명확히 하거나 조정하거나 그 역할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집단 리더는 다중관계가 될 수 있는 가까운 친구나 친인척, 지인 등을 집단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집단 상담이 끝난 후에 집단원과 사적인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5조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회적 책임 안에는 사회와의 관계, 고용기관과의 관계, 또 상담기관 운영자, 타 전문직과의 관계, 그리고 자문과 홍보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윤리강령 5조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설명은요, 홍보에 관한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문가로서의 자신의 자격과 또 상담 경력에 대해서 대중에게 정확하게 홍보해야 하고요. 오해를 일으킬 수 있거나 또 거짓된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판업자라든지 언론인, 또 후원사 등이 상담의 실제나 또 전문적인 활동과 관련된 잘못된 진술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 의도적이 아니라 서로 뭔가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잘못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또한 좀 시정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심리 상담사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훼손하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홍보해야 하고요. 또 홍보에 활용하기 위해서 내담자에게 소감문을 작성하거나 사진 촬영 등을 강요하지 않는 것 또한 사회적인 책임에 있어서 윤리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실제로 상담이나 자문 활동을 하지 않은 그런 상담 기관이나 자신의 이름을 기관의 홍보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6조 예술치료학 연구인데요. 이 안에는 연구 계획, 연구 책임, 연구 참여자의 권리, 그리고 연구 결과의 보고가 들어가는데요. 예술치료학 연구는 저희 윤리 중에 예술, 심리, 상담사의 윤리적 의무가 있고 윤리 강령이 있고 연구 윤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연구 윤리의 부분에 많이 또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저희가 그 연구윤리 그 교육을 할 때 예술치료학 연구 윤리 강령 부분을 더 이제 그 함께 좀 소개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7조 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제7조 심리검사 및 평가 윤리 강령에는요, 기본 사항과 검사 도구 선정과 실시 조건, 검사 채점 및 해석, 정신장애 평가, 검사의 안정성에 관한 윤리 강령이 있는데요. 7조의 윤리 강령도 이 시간에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각자 자료를 읽어보시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8조가 이제 수련 감독 및 상담자 교육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안에는 수련 감독과 내담자의 복지, 그리고 수련 감독자의 역량과 책임, 수련 감독자와 수련생의 관계, 예술 심리 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련 감독과 내담자의 복지 이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수련 감독자는 수련생이 진행하는 상담을 지도 감독하게 될 때 이 내담자의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내담자들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자격 요건, 즉 수련 감독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그 수련 감독자는 사전 동의와 또 비밀 보장 등의 권리가 내담자에게 있다는 것을 수련생들에게 잘 주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련 감독자의 역량과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감독자는 이 사례 지도 방법과 기법들에 대해서 먼저 그 교육과 훈련을 스스로가 먼저 받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가르치려면 나부터 그런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윤리적인 책임과 또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사례를 전제 매체를 통해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데 이때 사례 지도의 그 자료의 비밀 보장을 위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한 사례 지도를 진행할 때 학회에서 권고한 사례 지도 형식과 시간을 잘 준수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또 수련생들에게 그들이 준수해야 할 전문가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규준과 법적인 책임을 잘 숙지시키는 것 또한 수련 감독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수련생이 자신의 한계를 파악하고 또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수련 감독자의 책임에 윤리적인 책임에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련 감독자와 수련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 감독자는 수련생과 상호 존중해서 윤리적, 전문적,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명료하게 정의하고 유지해 갑니다. 그리고 수련 감독자, 수련생은 성적인 혹은 연애 관계를 갖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 상호 성희롱이라든지 성추행의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수련 감독자는 뭐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뭔가 상대방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든 사람과는 수련 감독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술 심리 상담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술 심리 상담 교육자는 예술 심리 상담과 관련된 자신의 지식과 능력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제공해야 되고요. 또 예술 심리 상담 분야에서 가장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생들이 예술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그런 윤리적인 책임과 기준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자 스스로 윤리적인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신이 속한 기관의 정책과 또 실제가 수련 과정의 취지와 어긋난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그 상황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수련 중인 학회 회원의 상담료나 교육비를 책정할 때 특별한 또 배려를 함으로써 예술 심리 상담사 양성을 기여하는 것 또한 그 책임, 그 예술 심리 상담사 교육의 책임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 심리 상담사 교육자의 책임과 역할에서 강의나 수업 중에 그 내담자, 뭐 학생 혹은 수련생에 관한 정보나 이야기를 사례로 활용할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때 신상 정보를 충분히 변경해서 그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보호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교육생들이 훈련 프로그램 중에 상담자의 역할을 할 경우에도 실제 그 예술 심리 상담사와 동일한 윤리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도록 지도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예술 심리 상담 그 교육자는 평가 대상이 되는 학생과 예술 심리 상담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단 학교 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상담의 경우에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 윤리 문제 해결 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리 문제 해결 안에는 윤리위원회와의 협력, 그리고 윤리 위반의 해결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윤리위원회와의 이제 협력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 윤리 강령과 또 시행 세칙을 잘 숙지하고 이것을 실천한 의무가 있습니다. 저희 한국예술치료학회 윤리강령뿐만이 아니라 상담 관련 타 전문기관의 윤리 규준에 대해서도 함께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요. 예술심리 상담사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이해 부족이 결국 예술심리 상담사의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 위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본 윤리위원회에서는 윤리 강령과 시행 세칙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윤리 위반을 한 것으로 지목이 되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또 그 소송 절차를 함께 협력하면서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자신이 연루된 그런 사안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제 윤리위원회에 이제 그 불만 접수를 한 날부터 불만사항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그 윤리위원회에 협력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자체가 윤리강령의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그런 징계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책임이 법 규정 또는 뭐 다른 법적 권위자와 갈등이 생길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본 학회 윤리 규정에 따른다라는 것을 알리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갈등이 그러한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법 규정에 따른 법적 권위자의 그런 요구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윤리적인 어떤 그 윤리 위반과 관련된 이슈가 생겼었을 때에 그 주장이 좀 그릇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을
좀 굉장히 무모하게 경시한다거나 계획적으로 무시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윤리적인 제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또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고 미리 잘 경시하지 않고 이런 사실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리 위반의 이제 해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술 심리 상담사는 다른 예술 심리 상담사의 윤리 강요 위반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그 위반이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우선 해당 그런 그 예술 심리 상담사에게 윤리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명백한 윤리 강령의 위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이 실질적인 해를 입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개별적인 그런 시도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예술 심리 상담사는 윤리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기관이라든지 또 단체와 본 윤리강령 간의 갈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예술 심리 상담사는 갈등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에 윤리강령을 알려서 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도록 합니다. 그리고 윤리 위반과 관련된 윤리 심의 그런 명령 및 그 징계는 윤리강령 시행세치 제5조와 제6조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0조 회원의 의무가 있는데요. 회원의 의무에는 숙지의 의무와 준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 무엇을 숙지하고 무엇을 준수해야 할까요? 먼저 본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평생회원이 있죠. 이 본 학회 회원은 이런 자격을 부여받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본 윤리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그런 예술 심리 상담사는 윤리강령과 본 학회 회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징계 결과를 학회원 또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 윤리강령 시행세칙이 있습니다. 이 시행세칙에는 윤리위원회의 이제 구성 그리고 그 구성 안에서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그 윤리 강령에 관련된 어떤 그 실행이 이루어지는지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그런 시행 세칙들을 여기 오늘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그 기본이 될 수 있는 틀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윤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 구성은 먼저 그 학회장님이 계시고요. 예. 그리고 윤리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리 부위원장이 있고요. 그리고 윤리위원이 3명에서 총 5명 을 기준으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게 구성된 윤리위원회는요, 먼저 학회 윤리강령의 교육과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학회 윤리강령과 시행세칙의 심의와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각 호에 해당이 되는 윤리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접수와 처리와 의결을 하는 곳이 바로 윤리위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학회 간의 윤리강령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치료학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그리고 한국상담학회를 좀 윤리강령을 비교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모든 학회들이 전문가로서의 태도는 이제 유사하게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잘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학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보의 보호 보이시죠? 특히 내담자의 정보의 보호, 특히 비밀 보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떨어뜨려서 좀 더 구체적으로 총 27항이나 저희가 중요한 그 윤리적인 이슈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부분, 내담자의 정보를 보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호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좀 다른 학회하고 비슷한데 그 내담자의 복지에서 다항 있죠. 내담자의 예술 작품이 타 학회에는 없는데 저희 학회에만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술 작품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 그만큼 또 내담자의 예술 작품의 윤리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다음에 보시면은 사회적인 책임, 또 심리평가, 그리고 예술치료학 연구, 심리검사 및 평가, 수련감독과 수련생 교육, 그리고 윤리문제 해결과 그리고 회원 관련한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보시면 타학회는 타학회하고 좀 다른 부분이 바로 예술치료학 연구 부분이 타학회에선 상담 연구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예술치료학 연구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서 그 윤리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련 감독 및 수련생 교육과 관련해서 총 25항으로 중요하게 윤리 규정을 정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윤리 문제의 해결이 이제 각 학회들도 다 가지고 있는데, 특히 저희가 총 12항으로 윤리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타 학회하고 좀 비교를 하면서 저희 학회에서는 조금 더 예술 치료의 작품, 내담자의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예술 치료의 치료적인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슈퍼비전과 또 수련생 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학회에 비해서 그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타 학회에 비해서 총 10조 191항이 다른 학회에 비해서 한 30항 이상, 40, 50항 이상의 좀 많은 윤리 기준을 설명하고 있죠. 이 안에서도 조금 더 정리되고 보완되고 수정돼야 될 부분이 아직 좀 있어요. 아직 지금까지 이제 가지고 있는 저희 윤리 규정인데 조금 더 수정 보완되어서 정리되어서 항의 그 윤리 규정이 많다고 윤리적인 학회인 건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저희가 윤리적인 부분을 좀 더 세분화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좀 비추어서 점검해 볼 수 있도록 그 윤리 규정을 좀 세분화해서 나누다 보니까 좀 다른 학회에 비해서 조금 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좀 수정 보완해서 잘 정리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긴 시간 함께 했는데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과연 윤리적인 예술 심리 상담사인가 자문해 보았을 때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많이 찔리고 너무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니라고 좀 인식하지 못했고 두리뭉실 했던 부분도 스스로 많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함께 좀 더 윤리적인, 또 내담적인 안전하고 그 치료사로서 좀 더 전문적인 태도를 갖춘 성실한 그런 치료사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